You said. 1984년 2월 한반도의 최전방. 눈발이 흩날리던 그 새벽 한 명이 젊은 병사가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김영수 일병. 22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죠. 강원도 상골에서 자랑한 그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영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군나도 모자도 개인 물품도 모두 그대로 둔 채 말이에요. 과연 김영수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날이 훈훈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84년 2월 15일,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김영수는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세면을 마쳤어요. 동료, 병사들과 함께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일과를 시작했죠. 최전방 부대의 일상은 언제나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기인 박정호 병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수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날 영수는 말이 없었어요. 원래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독 조용했죠. 식사 시간에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박정호 병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김영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을 지었던 그의 얼굴을 말이에요. 오후에는 부대 주변 경계 근무가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동료들과 함께 철책선을 따라 순찰을 돌았어요. 이학수 하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수는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근무였어요. 영수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임무를 수행했고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은 없었죠. 다만 이학수 하사는 말을 잠깐 멈춘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북쪽 철책 근처에서 조금 이상한 발자국을 봤어요. 오래된 거 같기도 하고 최근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신경이 걸렸죠. 그 발자국이 김영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수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모반에서는 병사들이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영수도 평소와 같이 군복을 정리하고 침상을 정돈했습니다. 박정호 병장은 그때 김영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내일 날씨가 좋아질 것 같다는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그게 박정호 병장이 본 김영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밤 11시 소등 시간이었어요. 내무반에 불이 꺼지고 병사들은 하나, 둘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도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몇 시간 뒤 바뀌게 됩니다. 새벽 2시 30분. 야간 순찰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당지. 카사가 내무를 돌며 다음 순찰조를 깨우러 다녔어요. 촌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잠든 병사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아 보였죠. 하지만 김영수의 침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직 하사는 몇 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돌아오지 않았죠. 화장실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면장도 복도도 텅 비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김영수의 군화와 모자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당직 하사는 급히 최상호 소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영수 일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상호 소대장은 즉시 비상이 걸렸어요. 부대의 내 모든 공간을 사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창고, 샤워실, 심지어 보일러실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김영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부대 주변 300m 반경 내의 모든 지역을 수색하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부대 정문과 후문이 경계병들은 모두 아무도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철책을 넘나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당시는 겨울이라 땅이 얼어 있었는데 발자국이나 흔적을 찾기가 더 어려웠죠. 새벽 4시가 넘어서자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대 뒷산으로 수색조가 파견되었어요.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들고 병사들이 줄지어 산을 올랐습니다. 김명수 산속에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군이었어요. 수색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김영수는 왜 군화를 신지 않고 나갔을까요? 맨발로 추운 겨울밤에 밖으로 나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둘째, 개인 물품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 사진, 편지, 촬영을 했다면 최소한 필요한 물건들은 챙겨갔을 텐데 말이에요. 셋째, 부대 경계는 철저했습니다. 최전방 부대라는 특성상 경계 근무가 매우 삼엄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나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상호 소대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한편 부대에서는 비상 연락을 통해 김영수의 가족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고향에 있던 김순자 어머니는 급히 부대로 행했어요. 우리 영수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라도 김순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김영수의 행방은 여전히 묘했습니다. 수색조들은 지친 얼굴로 부대로 돌아왔어요. 첫날 수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틀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가 부대에 도착한 것은 새벽 8시였어요. 밤새 차를 타고 달려온 그녀의 얼굴은 해숙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우리 영수가 정말 사라진 거예요. 김순자 어머니는 최상호 소대장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소대장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대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소대장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는 경찰과 민간인들까지 수색에 참여했어요. 부대 인근 마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추세 인원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죠. 추색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부대에서 반경 5km까지 깊은 계곡과 험준한 산림지대까지 모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작은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부대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폐가에서 낡은 군한짝이 나온 거예요. 크기가 김영수의 발 사이즈와 비슷했습니다. 이거 영수건가? 김순자 어머니는 그 군화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군의 상태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았어요. 김영수가 실종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낡을 수는 없었죠. 결국 그 군은 김영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수색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셋째 날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대 근처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박 씨의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일주일 전쯤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사람이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뭔가 급한 듯 걸어가더라고요. 그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박 씨 할머니의 증언은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가 실종되기 전인지 후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부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이씨 농부였어요. 잘 전 밤의 뒷산에서 불빛을 봤습니다. 라이터 같은 작은 불빛이었어요.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담배를 피우나 했는데 이씨 농부의 증언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불빛 제일 본 정확한 위치나 시간을 특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사진들은 이런 작은 단서들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김영수의 행방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넷째 날 대규모 수색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군 헬기까지 동원되었어요. 창공에서 넓은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수색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색견까지 투입되었죠. 수색견들은 김영수의 옷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대 정문 근처에서 냄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상은 추억할 수 없었죠. 냄새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조련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김영수가 정말로 부대 밖으로 나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때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김영수가 누군가와 함께 나간 것은 아닐까? 동료 병사나 외부인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을 가능성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계병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수와 특별히 친한 동료는 없었거든요. 성격이 내성적이라 깊은 친분을 쌓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외부인과의 접촉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최전방 부대라는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거든요. 다섯째, 날이 되자 수색 작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의 성격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실종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거죠. 탈영 가능성은 월북 시도는 외부 세력의 개입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김순자 어머니는 매일 수색 현장을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우리 영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탈영이나 월부 같은 건 절대로. 어머니의 눈물 섞인 항변이 수색대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김영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 규모는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군과 경찰의 공식적인 대규모 수색은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죠. 제발 며칠만 더요. 우리 영수가 어디 있는지.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몇몇 수색대원들이 자원해서 수색을 계속했어요. 범위를 더욱 넓혀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새로운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부대에서 10km 떨어진 작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김씨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어요. 군복 입은 젊은 사람이 사흘 전에 왔었어요. 떡볶이를 사가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거의 안 하고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김씨 아주머니는 그 청년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보통이고 마른 편이었다고 해요. 김영수의 체격과 비슷했죠. 돈을 줄 때도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 증언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청년이 정말 김영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수사진들은 그 시장 주변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20일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대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깊은 계곡에서 공복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찢어진 상태였지만 김영수가 입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군복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김순자 어머니는 그 군복 조각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군복에는 이름표나 특별한 표시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그 계곡은 수직 절벽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수색대원들도 의아했습니다. 김영수가 맨발로 이런 험한 곳까지 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새로운 추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추론은 사고설이었어요. 김영수가 목유병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무의식 중에 부대를 빠져나갔을 가능성 말이죠. 실제로 군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나 이상인공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김영수도 그런 상태에서 산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했을 수 있었죠. 두 번째 추론은 자해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어머니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우리 영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힘들어도 견뎌내는 아이라고요. 실제로 김영수의 동료들도 그가 자야할 만한 징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추론은 납치설이었어요. 외부 세력이 김영수를 납치했을 가능성 말이죠.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김영수의 실종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김영수가 북쪽으로 갔다더라. 아니야. 민간인으로 변장해서 도망쳤대. 들은 얘기로는 누군가가 도와줬다더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측일 뿐이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박정호 병장은 매일 밤 김영수의 빈 침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수야, 너 정말 어디 간 거니? 최상호 소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하를 잃었다는 책임감과 미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2달째에 접어들면서 수색은 거의 중단 상태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수배 중이었지만 실질적인 수색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만이 홀로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주말마다 부대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영수 못 보셨나요? 제발 본 적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어머니의 애절한 목소리가 산골마을에 매일 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났고 김영수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이었어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1984년 여름 부대에는 새로운 병사들이 들어왔어요. 김영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병장은 달랐어요. 그날 밤 김영수가 한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았거든요. 내일 날씨가 좋아질 것 같다. 단순한 날씨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때 충격적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영수의 고향 친구 이철수가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수가 입대 일주일 전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군대 가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고. 그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큰일. 무슨 큰일을 말하는 걸까요? 최상호 소대장은 혼란스러웠어요. 김영수가 미리 계획된 행동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무런 준비물도 없이 맨발로 나갔을까요? 가을이 되자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부대에서 50km 떨어진 도시의 여인숙 주인이었습니다. 반년 전에 군복 입은 청년이 하룻밤 묵었어요. 말이 없고 계속 초조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서둘러 떠났죠. 김영수일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김영수 실종 10달째였어요. 부대는 공식적으로 김영수를 미기자로 분류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병사라는 뜻이죠. 박정호 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그때 더 신경 썼다면 김순자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부대를 찾아와 아들 소식을 물었어요. 우리 영수 정말 아무 소식도 없나요? 198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김영수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김영수 사건은 완전히 잊혀져 갔어요. 부대 기록에만 미기라는 두 글자가 남아있을 뿐이었죠. 김순자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고향집 벽에 걸린 김영수의 군복 사진을 매일 아며 말이에요. 영수야, 언제 돌아올 거니?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1995년 박정훈은 이미 전역한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정호 씨 맞나요? 김영수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 전화 사람은 한 주간지 기자였어요. 미제 사건을 다루는 기사를 쓰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정훈은 망설였어요. 10년이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김영수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적은 없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박정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되살렸어요. 그날 밤 김영수의 마지막 모습을 말이죠. 말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결심. 무슨 결심이었을까요? 2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과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났어요. 김영수 사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간간히 거론되었습니다. 1984년 강원도 실종 사건 아는 사람. 그 병사 결국 못 찾았나?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월북설, 사고사설, 타령설. 하지만 모두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었죠. 2003년 최상우는 이미 전역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김순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였어요. 소대장님 김순자 어머니는 최상우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영수 혹시 새로운 소식이라도 최상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 동안 어떤 소식도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순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소대장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해 겨울 김순자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아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영수가 돌아오면 김순자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2004년 봄이었습니다. 김영수 실종 20년째 되던 해였죠. 장례식은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최상호도 박정우도 왔습니다. 영수 어머니가 이렇게 가시다니 모두들 안타까워했어요.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당시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했던 김대수였어요. 사실 그때 제가 본 게 있어요. 김대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김영수가 사라지기 살전에 부엌에서 빵을 몰래 가져간 걸 봤어요. 그대는 배가 고픈가 보다 했는데 빵을 몰래?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실종 당일 새벽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대수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1시쯤 부엌에서 일하다가 밖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김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발소리였는데 누군가 조용히 걸어가는 소리였죠. 궁금해서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그래서 뭘 봤는데요? 박정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김영수였어요. 분명히 김영수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아니 정확히는 속고차림이었어요. 속고차림.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어디로 가던가요? 북쪽이었어요. 철책 쪽으로. 그런데 이상한 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대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와 함께였나요?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2명이었어요. 김영수와 다른 누군가가 20년 만에 나온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최상호가 다그쳤어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김대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 다른 사람이 간부 같았어요. 계급장은 안 보였지만 걸음걸이나 체격이 간부 부대 간부가 김영수와 함께 있었다는 건가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웠고 멀리서 봤거든요. 김대수의 증언은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어요. 만약 부대 간부가 연루되어 있다면 20년 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박정원은 그제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색견이 부대 정문에서 냄새를 잃어버린 거구나.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김영수를 차에 태워서 나갔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왜 김영수는 간부와 함께 나갔을까요?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후 김영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그 간부가 누군지 짐작이라도 최상호가 물었지만 김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라요? 하지만 그때 부대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일들이요. 며칠 전부터 일부 간부들이 비밀스럽게 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영수 실종 후에도 김대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색 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 같았어요. 특정 지역은 아예 수색하지 않았거든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20년 전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호가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증거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더욱이 당시 간부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전역했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었어요. 김대수의 증언은 김영수 사건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더욱 복잡하다는 것도 보여줬어요. 김영수는 정말 간부와 함께 부대를 떠난 걸까요?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디로 간 걸까요? 2015년 최상훈은 우연히 옛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부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죠. 30년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달랐는데 최상훈은 김영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내무반 자리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서명했습니다. 영수야, 너 정말 어디 간 거니? 혼자 중얼거리는 최상호의 모습이 쓸쓸했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김영수의 미스터리는 여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끔씩 그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미제 사건으로 다뤄지기도 했고 팟캐스트에서 언급되기도 했죠.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겨울 박정훈은 김영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순자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올 곳을 마련해 둔 거였어요. 실제로는 빈 무덤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곳이었죠. 영수야, 이제 37년이 됐다. 박정훈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말했어요. 내가 어디 있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김영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영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처럼, 박정호처럼, 최상호처럼 말이죠. 사람은 잊혀질 때 진정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수는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거예요. 37년 전 그 새벽 22살의 청년이 남긴 발걸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김영수 일병의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한 사람의 실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주죠.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김영수가 마지막에 보인 변화된 모습을 주변에서 더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혹은 그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또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은 진실 규명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순자 어머니의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도 어디선가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더 세심하게 살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인 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